지난주에 단골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4만 원이면 둘이 배 터지게 먹고 소주까지 한 병 마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산서 보니까 7만 2천 원, 삼겹살 2인분에 된장찌개 하나, 소주 한 병, 그게 전부였어요. 옆에 있던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기 자주 못 오겠다. 그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이 있죠. 늘 가던 곳, 늘 사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진 거. 근데요,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던 평범한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외식 물가가 5년 새 4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5년 전에는 외식비로 월 30만 원 쓰면 10번은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5번 먹으면 끝입니다. 문제는 이게 물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남는 게 없어요. 월세, 인건비, 재료비 다 오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줄고, 손님이 줄면 또 가격을 올려야 하고, 악순환이에요. 소비자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게임. 서울 은평구에서 15년째 분식집을 하시는 김 사장님이 계세요. 작년에 처음으로 떡볶이 가격을 5천 원으로 올렸대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밀가루 값이 2배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가격 올리니까 단골들이 하나둘 안 와요. 김 사장님 월 매출은 2천만 원 정도예요. 거기서 월세 35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빼면 남는 게 450만 원.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고 나면 실수령은 350만 원 남짓이에요. 15년 경력의 자영업자가 월 350만 원,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더 힘든 게 있어요. 배달앱이에요. 배달이 편하니까 다들 시켜 먹는다고요? 맞아요. 편하죠.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음식이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 편리함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배달앱 수수료가 중개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 합치면 매출의 20에서 30%를 가져가요. 아까 분식집 김 사장님 월 매출 2천만 원이라고 했죠. 만약 배달 매출이 절반이면 거기서 500만 원 가까이가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달 가격을 홀 가격보다 20% 이상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본전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짜장면 한 그릇이 홀에서 먹으면 7천 원인데 배달시키면 9천 원에 배달비 3천 원 붙어서 1만 2천 원이에요. 거의 2배죠. 배달앱 시대가 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 중국집, 우리 동네 치킨집이 있었잖아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지금은요. 배달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가게가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동네 작은 가게들은 광고비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가 남느냐? 프랜차이즈만 살아남습니다. 동네 골목 특색 있는 가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어딜 가나 똑같은 간판만 남아요. 경기도 수원에서 30년간 중국집을 하시던 박 사장님, 작년에 가게를 접으셨어요. 배달앱 초창기에는 주문이 늘어서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 안 하면 검색에서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광고비로 월 200만 원씩 썼는데 그래도 프랜차이즈한테 밀려요. 30년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앱으로 주문해요. 그리고 앱에서는 30년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점하고 리뷰 개수가 전부니까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는데 아이까지 키우려면 어떨까요?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요? 맞아요. 학원비 비싸죠. 근데 사교육비만 문제일까요?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데 드는 돈이 평균 4억 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2년간 매달 150만 원씩 아이한테 쓴다는 얘기예요. 월급의 절반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2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1억 5천 2억 정도였거든요. 월급은 2배가 안 올랐는데 양육비는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됐어요. 지금은요? 학교 공부는 기본이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코딩 학원, 예체능까지 남들 다 시키는데 우리 애만 안 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모두가 달리니까 나도 달려야 하고 그러면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요. 10년 전 초등학생은 학원 2개 다니면 많이 다니는 거였어요. 지금은 4, 5개가 기본이에요. 서울에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 이씨. 부부 합산 월 소득이 700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아이 2 키우면서 드는 돈을 계산해 봤대요. 어린이집 보조금 빼고도 교육비로만 월 180만 원. 거기에 식비비, 의료비 합치면 아이들한테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월세 12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부부 용돈 각 30만 원, 남는 돈이 70만 원이에요. 저축은 거의 못해요. 애들 아프면 그달은 마이너스예요. 셋째, 생각도 못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더 씁쓸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월급이 안 오른다고요? 그럴듯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도 힘들고 그래서 월급도 안 오른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 실적은 어때요? 한국 GDP는 20년 전 대비 2배 이상 커졌어요. 대기업 영업이익도 역대급이고요. 근데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딱 중간 소득은요? 20년간 실질 기준으로 거의 제자리예요. 경제가 성장한 만큼 월급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늘어난 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주주 배당금, 임원 연봉, 자산 가격 상승,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갔어요. 2004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 평균 연봉이 2,500만 원쯤, 12년치 연봉이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원, 평균 연봉 4천만 원, 30년치 연봉이 필요해요. 20년 사이에 집 사는데 필요한 시간이 2배 반이 늘어난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예전 사람들이 12년 걸려서 한 걸 지금 사람들은 30년 걸려야 합니다. 대기업 10년차 김대리, 연봉 6천만 원이에요. 동기들 사이에서 승진도 빠른 편이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직장인이죠. 입사할 때 10년만 버티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제 연봉은 2배 올랐는데 집값은 3배가 올랐더라고요. 10년간 모은 돈 2억 원. 서울에서 전세도 힘들어요. 부모님 세대는 30대 중반이면 내 집 있었잖아요. 저는 40 넘어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은퇴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면 연금 받으면서 편히 살겠지.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60만 원 정도예요. 월 6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울 고시원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연금 받아서 고시원 살고 나면 20만 원 남아요. 한 달 먹고 살 돈이 20만 원.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 월 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예요. 노인 3명 중 1명이 빈곤층이에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예요. 지금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은퇴자 25명을 부양해요. 20년 후에는요, 100명이 50명을 부양해야 해요. 연금 재정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30, 40대가 은퇴할 때쯤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젊어서 열심히 연금 냈는데 막상 받을 때니까 없어요.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55세의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최 씨,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2년 정도 버텼대요. 재취업해보려고 했는데 50대 중반 뽑는 데가 없어요. 경력도 보고 자격증도 있는데 지금은 택배기사를 하세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월 280만 원 번대요. 체력이 떨어지면 이것도 못해요. 그때 가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연금 받으려면 아직 10년은 남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강까지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의료비가 싼 편이라고요? 맞아요. 건강보험 덕분에 미국처럼 병원비 때문에 파사하는 일은 드물죠. 근데 진짜 아프면 얘기가 달라져요. 암 걸리면 얼마 들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들, 좋은 약, 새로운 치료법, 1인실 이런 거 쓰면 1년에 3천만 원 넘게 들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개월치 월급이에요. 근데 아프면 일도 못 하잖아요.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가정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요. 질병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40대 가장 정씨, 작년에 위암 3기 진단 받으셨어요. 회사에서 병가 쓰면서 월급 70%만 받았대요. 210만 원. 거기서 항암 치료 비급여 비용으로 매달 150만 원 나가요. 아내가 파트타임 시작했어요. 애들 학원도 끊고. 그래도 모자라서 적금 깼어요. 치료 1년 만에 3천만 원 넘게 썼대요. 10년 모은 돈이 1년 만에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외식이 사치가 됐어요. 동네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데 4억이 들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3배가 됐어요. 은퇴하면 빈곤층이 될 확률이 30%예요. 아프면 10년 저축이 날아가요.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 같죠?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중산층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애 키우고,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사회를 지탱했어요. 지금은요, 열심히 일해도 집 못 사요. 애 키우다가 노후 준비 못 해요. 아프면 전 재산 날려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이제는 욕심이 된 세상. 이게 2020년대 한국의 현실이에요. 저는 해답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 혼자 겪으면 내가 못나서 그런가 싶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특정 산업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우리 모두가 믿어왔던 그 약속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10년 후 우리 동네는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후 우리 아이들은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건지,